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4편 탐나로 간 삼별초. 고려 원종 13년, 서기로는 1272년의 고려사를 탐색하고 있는데요. 사료를 편년순으로 살피다 보니 진도를 떠나 제주도로 가는 삼별초에 관한 기록이 한동안 사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삼별초 얘기는 잠시 보류해 뒀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새롭게 거점을 확보한 삼별초에 대한 얘기가 다시 등장한 때는 1272년 3월입니다. 폐하, 제주도로 쫓겨났던 삼별초가 남쪽의 전라도 해안지방에 나타나 약탈을 자행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사옵니다. 그동안 근 1년 동안이나 아무런 기척이 없던 반란의 무리들이 또다시 남쪽의 해안지방에 준동을 했다 하니 걱정이구려. 그렇사옵니다. 원나라 원수 흥도와 다루가치에게도 연통을 보내서 반란 세력의 준동을 막아낼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헌데 그자들은 그동안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었다 하던가? 제주도가 통째로 삼별초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정의 관리가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그자들이 제주도에서 뭘 어찌 했는지 알 길이 없사옵니다. 진도에서 여몽연합군의 공세에 밀려서 제주도로 쫓겨갔던 삼별초가 10개월여 만에 지금의 전남 장흥에 해당하는 회령에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삼별초는 실제로 그동안 제주에서 뭘 하다가 이제야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삼별초가 진도에서 패배하고 제주도로 들어가는 것이 1271년 5월입니다. 그때부터 한 10개월 정도 활동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가 1272년 3월 달에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 10개월 정도는 아마 그 제주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조직을 복구하고 방어시설을 만들고 아마 이런 그 기간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전라도 남해안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좀 더 뒤에는 충청도 서해안 그리고 좀 더 올라와서 경기도 서해안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경상도 남해안까지 공격을 하는데 고려사 등의 사서에 그 행적이 보이지 않았던 10개월여 동안 진도에서 제주도로 쫓겨갔던 삼별초는 제주도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방어시설을 구축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그럼 우선 제주도에서의 삼별초 조직은 진도에서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도에서의 삼별초 세력이 스스로 왕을 옹립하고 관부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개경의 정부와 같은 격으로 취급해서 진도 정부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주도 정부라고 칭해야 할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와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묘청의 서경정부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이것은 물론 그 전통시대의 왕실 또는 왕권의 정통성과도 뭐 관련이 있는 문제겠지만 왕을 세우고 관부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부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제주도로 내려갔을 때는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왕을 추대하거나 또는 뭐 어떤 관부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죠. 뭐 특히 중요한 것은 왕을 추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왕조 국가에서 왕이 없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제주도 정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있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진도에서와 이제 제주도에서의 삼별초는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이 삼별초의 핵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정한 국가의 형태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했겠죠. 하지만 그런 핵심 세력들이 많이 제거된 상황에서는 이 제주도에서 어떤 국가 체제를 갖추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국왕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왕실을 세우려고 하면은 왕실이 필요한데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씨를 또 등용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 제주도에서의 삼별초 운영 체제는 진도보다는 훨씬 떨어졌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제주도로 내려간 삼별초가 왕을 세웠는지의 여부는 사서에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한식 교수의 얘기처럼 당시 왕을 세우자면 제주도로 따라 내려간 사람들 중에서 왕씨성을 가진 고려의 왕족이 존재했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임금으로 추대될 만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랬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익주 교수는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삼별초가 진도에 운거하고 있던 때에도 진도 정부라고 부르는 데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주도의 삼별초를 제주도 정부라고 불러줄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부의 형태를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를 떠나서 진도 시절의 삼별초와 제주도에서의 삼별초는 그 규모 면에서 우선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도에는 강화도의 그 삼별초 주력이 대거 내려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도가 함락되었을 때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건데요. 제주도가 함락됐을 때는 한 1,3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혔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다른 것이죠. 따라서 이 제주도의 삼별초라고 하는 것은 진도에서 패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잔여 세력이 김통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도로 내려간 것으로, 그리고 이제 뭐 진도뿐 아니라 그 당시 남해안의 여러 섬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삼별초 그 지지 세력이 제주도로 전부 아마 집결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주도로 간 삼별초가 제주도의 방어 시설을 어떻게 구축했을까 하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함락당하자 적장 김통정은 진도에서 패잔병을 거느리고 탐나로 들어갔다. 유존혁은 남해현에 근거를 두고 연해 지방을 노략질하다가 진도의 삼별초가 탐나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또한 80여 척의 배를 영솔하고 탐나로 따라갔다. 적들은 탐나로 들어간 뒤에 내성과 외성을 쌓았으며, 우선 고려사의 기록에 삼별초가 탐나, 즉 제주도에다 내성과 외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이 내외성의 구조는 개경도읍대나 강화도읍대에도 고려가 전통적으로 갖추었던 방어시설이었습니다. 삼별초가 제주도 갔을 때 이용한 그런 그 지역적 근거지가 항파두리 토성 일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 외성의 둘레가 약 한 2.6km, 그리고 내성의 둘레가 약 한 800m,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외성과 내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설의 구축은 고려 성곽의 일반적인 방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형태를 띄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방어 시설 내지는 그 운영 체계를 갖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삼별초가 구축했던 내성과 외성이 항파두리의 항파두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주도의 항파두 고성은 주의 서쪽 40리에 있다. 성 안에 샘이 있는데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김통정이 삼별초를 이끌고 항파두리에 내거하여 이 성을 쌓고 항거한 곳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 승남 같은 그 지리서들을 보면 제주도에 삼별초와 관련된 성, 방어시설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파두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월목성, 그 다음에 고장성,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따라서 요즘 학자들은 그 세 가지 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비정하는데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파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주도에 가보면 그 항파두리 항목유적지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있고, 이게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있는 것이 이 항파두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남을 보면 옛 고자에 흑토자에 고토성을 또한 삼별초가 쌓은 성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토성은 주의 서남쪽 36리에 있다. 둘레가 15리이며 삼별초가 쌓은 것으로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고토성에 대한 추가 설명 역시 이익주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료에 보면 또 고토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지금 있는 그 항파두리 성을 내성으로 보고 고토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성이라고 보는, 그래서 항파두성의 내성과 외성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그 연구자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고토성이라고 하는 것과 항파두리성이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토성이 있고, 이것이 항파두 외성이고, 그렇다면 항파두 내성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었을 텐데, 그 안에 그 중심부에 둘레 약 750m 정도 되는 정사각형 석성, 돌로 만든 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항파두 내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삼별초의 방어시설로 언급된 또 하나의 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월목성입니다. 애월목성은 제주 서쪽 41리에 있으며 삼별초가 쌓아서 관군을 막았던 곳이다. 지금은 반이 무너졌다. 애월목성에 대해서 동국여제승남에서 지금은 반이 무너졌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이란 동국여제승납을 편찬하던 당시에 해당하므로 삼별초가 쌓은 애월목성은 조선 초까지는 그 목성의 유적이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읍지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되고 조선시대에 돌로 쌓은 애월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목책으로 쌓은 애월성 터에 조선시대의 석성을 다시 쌓은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삼별초의 방어시설로 사서에 나타난 고토성, 애월목성, 항파두 내성, 항파두 외성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수축되었던 것인지 이익주 교수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북쪽으로 육지 쪽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막기 위한 해안의 그 장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애월항에는 목성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형적으로 험준한 이 애월의 그 산간 지역에 항파두 내성과 외성이 있고, 이런 형태로 방어시설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삼별초가 제주도를 점령한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성을 구축하는 어떤 시간,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일부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고려의 방어시설을 그냥 이용한 것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일부 보강해서 그런 그 방어시설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거론한 방어시설들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을 삼별초가 제주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구축한 것일까요? 일정하게 국가의 형태라든가 또 아니면 일정한 지위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에서도 진도가 무너질 경우에 그 다음에 어디에 갈 것이냐, 뭐 이런 예측은 하고 있었겠죠. 그 예측 없이 뭐 갑자기 제주도로 갔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제주도에서의 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은 아마 준비 단계에서 이미 그것이 설정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별초가 진도에 도읍을 두고 있을 당시에도 만일 진도가 함락당할 경우 제주도로 옮겨갈 준비를 미리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의 토대를 만들어 두었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성곽 등을 완성했을 것이다. 신한식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장군! 적이 다가오고 있는 선박 4척이 바로 조세를 운송하는 조은선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서해바다로 꺾어 올라가서 개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좋다. 먼저 활로서 공격을 한 다음에 우리 함선을 근접시켜서 저배를 납포할 것이다. 별초군은 북을 눌리고 활을 쏘아라! 원종 13년 3월 삼별초 무리들이 회령군에 침입하여 조은선 4척을 약탈하였다. 그해 5월 대포에서는 삼별초가 조은선 13척을 약탈하였다. 며칠 뒤 탐진현에서는 돌격하라! 백성들을 수탈하는 아전들의 소굴을 불태우고 양곡 창고에 문을 부수어라!
삼별초가 탐진현에 불을 질러놓고 양곡을 약탈하였다. 삼별초군이 여기저기에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공격을 당한 지역들을 보면 앞에서 거론했듯이 회령군은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이고 탐진현은 강진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삼별초가 큰 대자에 대포를 침공해 조운선 13척을 공격했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포는 어디일까요? 신편 고려시대사의 저자 김상기는 여기에 나오는 대포를 전라북도 정읍으로 비정하고 있는데요.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포에 대하여 김상기는 정읍이라 하였으나 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당시 삼별초의 활동 상황과 포라는 지명, 조운선의 통과 지점 등을 고려할 때 대포는 서남의 연안일 공산이 매우 크다. 필자는 여기에서의 대포는 목포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제주도에서 건너온 삼별초군이 공격을 감행한 지역은 전라남도의 해안 지역들에 해당합니다. 제주도로 이제 활동 근거지 옮긴 삼별초의 초기 활동이 이제 잘 밝혀지지가 않죠. 하지만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제주도 자체에서 해결되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가장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이 해안 가까이에서 운영되는 조운선을 탈취하는 것이 아마 가장 유용한 그런 확보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삼별초의 공격이 이루어진 곳들이 모두 전라남도의 해안 지역이고 또한 주로 조운선들을 공격한 것으로 봐서 삼별초의 공격 목적은 단순히 제주도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즉 군량 조달을 위한 군사행동이었을 것이다. 신한식 교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익주 교수는 삼별초의 이러한 공격 양상이 진도 때와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도에 있을 때의 공격은 그 지역을 직접 점령하기 위한 공격입니다. 이 공격의 규모가 크지요. 그런데 제주도로 간 다음에는 그 지역을 점령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을 약탈한다고 할까요? 주로 이제 조운선을 공격해서 조운선에 실려있던 그 조세 세곡, 이것을 이제 뺏어가는 정도의 이런 그 공격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격은 세력을 확장한다기보다는 제주도 안에서의 어떤 그 군량이라든지 식량 뭐 이런 것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의 삼별초와 여원연합군 사이에 비록 전면전이 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양측은 치열한 탐색전을 벌입니다. 원종 13년 5월에 경상도 안찰사가 탐나 역적들의 첩자 2명을 잡아서 조정에 올려보냈다. 경상도 해안 쪽에서 간첩 활동을 하던 제주도의 삼별초의 첩자가 고려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개경으로 압송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4월 15일 폐하, 한문부사 금훈, 폐하의 부름을 받고 입시하였사옵니다. 한문부사 금훈이 요즘 군대 계급으로 치면 대위쯤에 해당하는 산원 이정과 함께 어명을 받고 편전으로 불려옵니다. 과인이 너를 부른 연유를 알겠느냐?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 세세한 연유는 알지 못하옵니다. 과인은 너를 제주에 보낼 것이다. 제주에 가라 하심은 삼별초의 동태를 정탐하란 말씀이옵니까? 아니다. 너는 제주에 초유사로 가는 것이다. 과인이 교지를 줄 터이니 가지고 제주에 가서 삼별초 반란군의 수뇌를 만나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투항하도록 초유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라. 어명을 수행하고 돌아오겠사옵니다, 폐하. 드디어 원종의 명을 받은 금훈은 이정을 데리고 제주도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금훈은 제주 삼별초를 초유하기 위한 초유사절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인데 초유란 불러서 타이른다는 뜻이니 바꿔 말하면 제주 삼별초에게 무모한 싸움을 그만두고 항복하도록 회유하러 가는 셈이죠. 이 삼별초가 진도에 있을 때 김방경과 훈도가 이끄는 그 여몽연합군이 뭐 공격을 계속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쉽게 진도가 함락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회유를 이제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것일 텐데, 몽골 황제의 제서를 가지고 가고, 고려 국왕, 원종의 국서도 가지고 가고, 이래서 협상을 벌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제주도로 간 삼별초가 금운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사실을 언급한 것인데, 제주도로 간 다음에도 고려 조정과 몽골에서는 사신을 보내서 또다시 회유하려고 하는 거죠. 뭐 여기에는 또 내부 정탐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금훈은 과연 삼별초를 만나서 초유사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오는지 제주도로 향하는 금운 일행의 뱃길을 따라가 볼까요? 나리, 풍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탐나뵙길 험하단 소문이 누차 들어온 터가 아니더니 수수들은 길을 단단히 잡고 선수를 남쪽으로 향해 흔들림 없이 배를 저어라. 나리,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우리는 탐나가 아니라 황천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섬에 일단 정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섬이 어떤 섬인지 아느냐? 저 섬은 보마도라고 합니다. 좋다. 일단 보마도에 정박한 다음 풍랑이 잦아지면 출발하기로 하자. 자, 선수를 돌려 저기 보이는 저 선으로 서만하라. 금훈 일행이 풍랑을 만나 정박했다는 섬 이름이 고려사에는 보마도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보마도를 보길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려에서 파견한 초유사들은 일단 보마도의 배를 접안하고 풍랑을 피하고 있었는데, 나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지금 정체불명의 배 4척이 섬에 접안하였는데 아무래도 제주 삼별초의 군사들인 것 같습니다. 뭐하나?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맞서 싸워야 할 것 아니냐? 무엇 줄 아느냐? 꼼짝 마라! 우리는 김통정 대장군의 명을 받고 온 삼별초 군사들이다. 모두 무릎을 꿇지 못할까? 무엄하구나! 나는 원나라 황제와 고려 대왕폐하의 명을 받고 제주 삼별초를 초유하기 위해 온 초유사 금운이다!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자들을 모두 포박하라! 예! 그리고 저기 금운이라는 저자가 들고 있는 소통을 빼앗아 오너라. 개경의 고려왕이 우리 김통정 대장군에게 보내는 주문이라. 일단 이 서찰은 내가 압수하겠다. 저자들을 끌고 가서 우리 배에 태우도록 하라. 예! 보마도에 정박하였는데 삼별초 무리인 김희취, 오인봉, 전우 등이 탄 배 4척이 와서 사신의 배를 빼앗고 탔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자기들의 배에 옮겨 실었다. 금운이 가지고 있던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의 초유문을 압수하여 가지고 제주에 가서 김통정에게 보고하였다. 김희취 등은 금운 일행을 데리고 그 길로 추자도에 이르러 그들을 구류하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별초 장수 김희치 등은 원종이 보낸 초유사인 금운 일행을 추자도에 잡아두고서 그가 가지고 온 초유문 혹은 고유문을 제주도의 김통정에게 보낸 다음 그 회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고려 원종이 삼별초에게 격식을 갖춰서 파견한 사신이었기 때문에 해치지는 않고 그나마 대접을 해준 셈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제주도의 김통정으로부터 추자도에 있는 삼별초 장군 김희취에게 초유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전해집니다. 김희취가 금운 일행에게 김통정의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갈합니다. 나는 제주 삼별초에 김통정 대장군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이니 똑똑히 들으라. 우리가 너희들의 수작을 모를 줄 아느냐?
너희들은 일찍이 진도에 사람을 보내 우리에게 화해를 하자고 꾀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는 사이에 감쪽같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서 결국 우리를 패하게 만들어버렸어. 비겁한 놈들 같으니라고.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 아닌가? 그런 일을 제주도에서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대왕폐하께서 보내신 고유문대로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을... 뭐하라 짓거리는 게냐?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이놈들과 몽골 오랑캐 놈들이 진도에서 저지른 만행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 처자라는 것은 인정상 가장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모두 다 납치하여 몰고 갔으니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놈들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일인 것을 모르느냐? 그래 놓고서 이제 또 우리들을 전멸시키려고 여기에 와서 속임수로 수작을 하려는 것이야. 여기 있는 이놈들은 응당 모두 목을 베어야 할 것이지만 만약 다 죽여버리면 우리의 뜻을 누가 가서 전달하겠느냐. 그래서 이놈들을 특별히 놓아 보내주는 것이니 고마운 줄 알라. 삼별초 일당은 썩고 파괴된 낡은 배 한 척과 늙은 뱃사람 1명, 그리고 항복하라는 내용의 고유문을 반환하여 돌려보내 주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일행 중에서 기관, 전리, 초공, 인해 등 4명은 모두 목을 베었으며 나머지 뱃사람 10명도 역시 죽이려고 끌고 갔다. 금운등은 섬 안을 이리저리 헤매던 끝에 뱃사람 가운데서 죽음을 면한 3명을 만나 천신만고 끝에 개경으로 돌아왔다. 여기에서 금운이 데리고 갔던 일행 중 삼별초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기관은 아전의 하나이며 전리는 심부름꾼, 초공은 키잡이, 그리고 인해는 항해할 때 물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원종은 자신이 제주도에 파견했던 초유사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자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실을 황제인 쿠빌라이에게 고하게 합니다. 이때 원종이 보낸 표문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황제께 아뢰어 폐하의 지극한 은혜로 삼별초 역적들이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다행히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개진할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유사를 보냈으나 제주도로 도망한 적들은 고집이 세고 교만 방자하여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금훈을 황제께 보내니 황제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잘 들으시고 귀 원나라가 위력을 발휘하여 역적들을 토벌함으로써 우리 고려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원종은 자신의 표문을 가지고 원나라에 갈 사신으로 추자도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금훈을 임명합니다. 원나라 황제에게 추자도에서 겪은 일을 바로 그 당사자를 보내서 생생하게 설명하게 함으로써 쿠빌라이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제주도 토벌을 결행하도록 하려는 계산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제주도의 삼별초는 고려에서 보낸 초유사절단을 왜 그렇게 박하게 대해서 돌려보냈을까요? 신한식 교수의 얘기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어떤 진압과 회유는 일반적인 전투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별초 내부에서도 그런 회유와 진압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층 내부에서도 회유를 받아들이자, 아니면 강공에게 싸우자, 이런 의견의 충돌이 있었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미 무임 정권이 무너지고 고려 정부가 그 몽골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거는 그 삼별초 자체에서는 위기적인 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걸 회유를 한다고 해서 넘어갈 그런 그 삼별초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로 쫓겨간 삼별초가 대단히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몽골의 후원을 받고 있는 고려에게 투항한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말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걸 훤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진도 삼별초 시절에 배중손이 몽골 측과 전쟁 중에 협상을 시도했던 점을 들어서 고려 원종의 회유를 매몰차게 거부해버린 김통정은 배중손보다는 훨씬 강경파가 아니었겠느냐. 이러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익주 교수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도에 있을 때 삼별초라면은 뭐 이런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사실 제주도로 물러간 다음에 삼별초는 병력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육지까지 거리도 상당히 멀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그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몽골이나 고려 쪽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 삼별초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주도의 삼별초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고 이 협상에 응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배중손은 그 온건파였고 김통정은 강경파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주도로 쫓겨가서 크게 위축돼 있는 삼별초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었던 개경의 고려 조정과 원나라가 설령 제주 측에 협상 제의를 해왔다 손 치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난 제안일 리가 없다는 것을 삼별초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폐하, 조금 전에 전라도 지휘사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있었사온데 삼별초의 공격이 심상치 않은 듯하옵니다. 전라도의 회령이나 탐진현에 출몰하여 약탈을 일삼고 조은선을 탈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반란군의 노략질을 아직 막아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오. 남해안뿐만이 아니옵니다, 폐하. 아니, 남해안뿐만이 아니라면 지금 삼별초 함선들은 남해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해바다를 따라 북상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미 삼별초 병선 6척이 안행량을 지나 이곳 개경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통문이 도착하였사옵니다. 뭐라? 개경이라 하였소? 예, 폐하. 그 소문이 어제부터 도성에 퍼지는 바람에 이곳 개경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사옵니다. 반적의 무리가 이곳 도성까지 올라온다면 예산 일이 아니지 않소? 그렇사옵니다. 원나라 쪽과 의논하여 신속하게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안행량을 거쳐 개경으로 올라오고 있는 군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엊그저께 도망쳐온 노효재라는 자가 전한 바에 의하면 역적들이 배 11척에다 군사 390명을 태우고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조세 운반선을 대대적으로 탈취하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다 하옵니다. 그 원나라 다루가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원나라 군의 원수 흔도 장군한테도 과인이 수차에 걸쳐 군사를 출동시켜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아직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이요. 폐하, 일본 정보를 위해서 선박 건조에 동원된 원나라군과 둔전을 경영하는 원나라군으로 하여금 삼별초 진압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표문을 원나라 황제에게 속히 전달해서 답을 얻어내야 할 것이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지휘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삼별초 군사가 안행량을 지나서 개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김상기는 신편 고려사에서 안행량을 충남 태안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전라도 지휘사가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별초 선박이 안행량을 지나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전라도 지휘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은 충청도나 경기도까지 삼별초 군대가 올라간 건 아니고 삼별초 군대가 그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북상하는 것을 보고 전라도 지휘사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별초 군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했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상당히 이 기사는 좀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실제보다 좀 과장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만일 안행량이 충청남도 태안 인근이라면 삼별초 선박들이 안행량을 지나쳐서 북상하는 모습을 저 남쪽에 있는 전라도 지휘사가 목격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라도 지휘사는 삼별초 선박이 전라도의 남해안을 거쳐서 뱃길을 서해바다로 꺾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배가 장차 안행량을 지나 개경 쪽으로 갈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그렇게 보고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정도의 상황을 두고 개경에 있는 고려 조정은 어째서 그렇게 삼별초군이 금방이라도 서울인 개경으로 진격해 올 것처럼 겁을 먹었을까요? 이 당시에 원종이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에게 보낸 표문을 읽어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은 낭장 이유비를 원나라에 보내서 원나라 황제에게 표문을 전하였다. 고려의 국왕인 나의 힘이 미약하여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였으니 실로 나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허나 미안함을 무릅쓰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제주도에 아직도 역적들이 있어서 그들이 금년 3월, 4월에 회령, 해제, 그리고 해남 등 세 현의 포구들에 침범하여 노략질을 자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여러 주와 현의 조세 운반선을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5월에는 회령, 탐진 두 현에서 크게 불을 지르고서 또한 노략질을 해갔습니다. 그리하여 무릇 전후 수차에 걸쳐 빼앗긴 배가 20척이요 알곡이 3,200여 석이요 피살자가 12명이며 잡혀간 자가 24명이나 됩니다. 일찍이 역적들에게 붙어갔다가 이달 14일에 도망에 나온 노효재란 자가 이번에 보고하기를 역적들이 배 11척에다 군사 390명을 나누어 싣고 경상, 전라도의 조세 운반선을 빼앗으려고 꾀하고 있으며 또 바닷가의 주현들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바닷가의 주현들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서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전에도 글로써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전라주도의 병선 건조 작업을 침범 교란할까 염려되니 금주에 주둔하고 있는 귀국의 군대들을 파견하여 방어케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병사들은 일찍이 활과 화살, 갑옷과 창검을 회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맨손 알몸으로 있는 자가 많아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경상도에 주둔하고 있는 원나라 군대 2,000명을 감축하여 전라주에 주고 기병 수백 명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지역을 방위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여러 연해 지방들도 방어하게 하며 우리 군대에게 빨리 정예군을 응원부대로 파견하여 줌으로써 저 역적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게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 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국왕인 원종에게 요즘으로 치면 국군 통수권이 온전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강화도에 있던 무신 정권이 붕괴된 다음에 고려군에 대한 지휘권이 몽골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군의 움직임을 보면 언제나 고려-몽골 연합군의 형태로 조직이 되고 거기에 포함된 고려군에 대한 지휘권은 고려의 관리가 갖기는 하지만 이 전체 연합군의 움직임은 몽골 쪽에서 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그 이후에 고려군은 고려군이 지휘하지만 전체적인 여몽 연합군의 지휘권은 몽골이 장악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고려군의 독자적인 행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죠. 뿐만 아니라 몽골군은 고려 영토의 여러 군데에 나뉘어 주둔을 하고 있으나 군량 부담은 고려에게 지우면서도 선박을 건조하고 둔전을 경략하는 등 일본 원정 준비를 하는 일에만 골몰할 뿐 삼별초군을 무찌르는 일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 삼별초 항쟁을 기활해서 고려 정보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몽골 군대의 고려 진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몽골 군대는 이 주둔지가 보통 개경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진도 또는 이 해안 일대에 주로 배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럼 한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뻔하죠. 그들은 주로 이 고려에 대한 감시 또는 수탈 또 그리고 다음 정보를 위한 물자도들이 아마 주 임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별초 항쟁에 적극적으로
그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거는 몽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그거는 두 가지 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강경하게 진압하겠지만은 또 다른 자기들의 목적이 또 우선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고려의 원종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군사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무장이 해제된 허울만의 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원나라는 전승국이고 패전국 고려국의 어떤 그 무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에 어떤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토대가 되니까. 그러나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 뭐 국왕의 어떤 보호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자체 유지에서 군대의 어떤 상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것은 원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은 고려에서는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삼별초 항쟁을 계기로 해서 어떤 무장을 또 요구하게 되고 그 무장의 일부분을 갖다가 또 허락해주는 것이 또 몽골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몽골 다루가치나 혹은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몽골군 사령관에게 아무리 요청을 해봤자 몽골군을 지원병으로 보내줄 생각을 안 하고 고려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고려의 군사들은 무기를 회수당해 오합지졸인 터에 남쪽에서 삼별초 군사들이 북상하고 있다는 정보가 올라왔으니 두려워할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원종의 표문 뒤쪽에는 이러한 내용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염주, 해주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원나라의 둔전 경작군은 이미 1년 전에 고려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집에서 거처를 하고 겨울을 보냈으므로 봄이 되면 마땅히 자기들의 농사지을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집을 차지하고서 내주지 않는 자가 많아 실로 백성들이 민망해하는 바이니 원컨대 모두 농소에다 집을 짓고 나가도록 명령을 내려서 번잡하고 요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고려에 주둔하는 원나라 군사가 자기들 먹을 군량을 직접 농사를 지어서 조달하겠다고 땅도 빼앗고 종자도 빼앗고 소도 징발해서 파종을 했는데 아예 백성들의 집까지 차지하고 비워주지 않는다면서 고려의 국왕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의 처지가 그러했습니다. 한편 그해 7월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에 해당하는 금주. 한무사 나리, 멀리서 외국의 배 한 척이 어젯밤 우리 금주포구로 들어왔사옵니다. 멀리서 온 외국 배라 하였느냐? 어느 나라에서 온 배를 두고 하는 말이냐? 사실은 일본에서 온 배이온데. 뭐라? 일본 배라 하였느냐? 예, 나리. 일본에서 온 배이온데 관선이 아니라 상선이옵니다. 관선이든 상선이든 그런 배를 어찌 보고도 없이 함부로 들였단 말이냐? 그렇잖아도 원나라에서 우리 고려가 일본과 비밀리에 통교를 한다면서 원나라 황제가 우리 국왕폐하를 길문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느냐? 그럼 어찌할까요? 고려에 와 있는 원나라 군대를 찾아가서 일본 상선을 잡아가도록 보고를 할까요? 그래봤자 일만 더 복잡해질 것이다. 식량이나 옷가지 등을 주어서 은밀히 돌려보내도록 하라. 몽골 사람들의 귀에 절대로 새나가지 않게 은밀하게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나리. 그랬는데 그 일이 하필이면 고려 출신으로서 원나라에 귀부했고 그 시기엔 몽골군을 이끌고 고려에 와 있던 부원배 홍다구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사의 해당 기록을 들춰보기로 하죠. 가을 7월에 외선 한 척이 금주에 도착했는데 경상도 안무사 조자일이 일본과 교통한 일이 발각되어 원나라로부터 견책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몰래 가만히 귀국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홍다구가 이 소식을 듣고 조자일을 엄격히 신문한 다음 원나라 황제에게 급히 보고하였다. 기사가 거기까지만 언급돼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갔나 했는데 3개월 뒤인 10월의 고려사 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한 줄 눈에 띕니다. 홍다구가 조자일을 죽였다. 한편 원나라에서도
제주도의 삼별초를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삼별초에 대한 회유책을 들고 나오는데 쿠빌라이는 그해 8월에 자신의 신하인 왕잠을 고려로 보내서 홍다구를 만나 제주도 정벌을 논의하게 합니다. 고려 조정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원나라 조정에서 보낸 관리에게 역시 원나라에서 고려에 파견했던 홍다구와 더불어서 제주 삼별초의 진압 전략을 논의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홍다구는 쿠빌라이에게 이런 내용의 표문을 보냅니다. 황제 폐하, 군사를 내어 제주도의 삼별초 무리를 토평하는 것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오나 일본 정벌이라는 막중한 사업을 목전에 둔 처지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과도한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을 것이옵니다. 제주 반란군의 수괴 김통정의 일당이 지금 이곳 개경에도 여럿 있사옵니다. 그들을 제주로 보내서 김통정에게 투항하도록 회유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대군으로서 응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쿠빌라이는 홍다구의 이와 같은 제안을 승낙합니다. 드디어 홍다구가 김통정을 회유할 인물들을 차출합니다. 김통정의 조카인 낭장 김찬과 이소를 불러오라. 또한 제주 삼별초의 장군인 오인절을 회유할 사람이 필요하다. 오인절의 친족인 오환과 오문 그리고 오백이라는 자를 소환해오도록 하라. 이 자들을 모두 탐라로 보낼 것이니라. 그렇다면 제주 삼별초의 지도부를 회유해 투항으로 이끌기 위한 이 공작은 실효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들을 모두 제주도로 파견하여 타이르도록 하였으나 김통정 등은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통정의 조카인 김찬만 남겨놓고 모두 목을 베어버렸다. 홍다구가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에게 점수를 따려고 냈던 아이디어였는데 괜히 제주 삼별초로 하여금 결전의 의지만 다지게 해준 꼴이 돼버린 셈이죠. 1272년 8월 오랑캐놈들을 태우고 다시는 바다에 떠다니지 못하도록 불을 질러라! 관청으로 진격하라! 우리 삼별초에 저항하는 관리들은 모조리 목을 베어라! 삼별초가 고란도에 침입하여 병선 6척을 불태우고 선장을 죽였으며 조선관 홍주부사 이행검 및 결성 남포의 간무를 사로잡아 갔다. 삼별초가 공격했다는 고란도는 서해 바다에 있는 섬으로 나와 있는데 이곳을 침공해 병선을 불태우고 나서 이곳에 파견 나와 있던 조선관, 즉 배 건조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지방 관리들을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삼별초의 포로가 된 세 사람은 홍주부사, 결성간무, 남포간무 등인데요. 여기서 홍주는 충남 홍성이고 결성과 남포는 모두 지금의 충남 보령 지역에 해당합니다. 삼별초의 공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삼별초가 안남 도호부에 침입하여 부사 공유와 그의 처를 잡아갔다. 충청도 서해안의 고란사를 침공하는가 하면 지금의 인천 부평에 해당하는 안남 도호부까지 올라가서 군사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삼별초의 도읍이 진도에 있을 때에도 초기에 나주와 전주를 공격했다가 실패한 뒤로는 주로 남해안이나 도서지방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멀리 제주도로 옮겨간 상황에서 어떻게 충청도의 서해안을 거쳐서 부평까지 북상할 수 있었을까요? 삼별초의 공격 전술이 주로 이제 바닷길을 이용하는 그러한 면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료 상황을 보더라도 이 바닷길에서 어떤 고려 정부에 의한 이 삼별초의 바닷길 이용을 제재하는 그런 내용은 극히 작습니다. 육지에서는 제재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아울러 이 바닷길의 이용이 좀 더 자유롭지 않았겠느냐. 이 바닷길 이용하게 되면은
개경까지 올라간 데는 그다지 오랜 시일이 안 걸리기 때문에 아마 위협수단으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편이었다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삼별초의 군사력이 진도 때보다는 턱없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 능력이나 수전을 수행할 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뱃길을 따라 북상하면 충청도나 경기도 지역의 해안까지 올라오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전라도나 경상도의 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까지 삼별초가 공격력을 떨친 것 같은데요. 그 군사들이 모두 제주도에서 발진해 올라온 군사들일까요? 아니면 제주도로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삼별초 군사나 혹은 그 지지 세력의 공격일까요? 진도가 함락되었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진도의 삼별초가 장악하고 있었던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의 세력이 전부 붕괴됐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들어간 이후에는 사실상 이 삼별초가 고립이 된 거죠. 이 고립된 상태에서 육지 쪽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됐고, 그 육지 쪽에서 고려와 몽골 군대가 같이 제주도를 공격해 왔을 때 고립된 지역에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또 달리 퇴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섬이나 남해안 쪽에서 동조 세력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